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리스크 기반 테스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그 결함의 영향력과 임팩트를 미리 분석해서 이건 몇 번째 우리가 디버깅할 결함이다라는 순서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출시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타임 투 마켓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보다 우리 더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뭐 게임 사업이나 앱 쪽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전략이 문서화되어 있고 정말 25,000개가 딱 되면 우리는 테스트 끝 하고 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준이 회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에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죠. 실제로 이 5개를 다 만족하는 회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이 부분에서 100점을 받은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다는 게 한 10몇 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만약에 점수를 잘 받은 기업이라면 나머지 키 에어리어 20개도 굉장히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분이 힘든 체크리스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하나만 예스가 나와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키 에어리어 두 번째는 생명주기 모델입니다. 생명주기 모델은 개발 모델하고 개발 방법론과 거의 의미가 유사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일정, 계획, 비용에 대해서 인식을 점검하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키에어리어 두 번째 생명주기 모델에서 첫 번째는 최소한 테스트 계획, 문서화, 그리고 실행 단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단계들은 각 서브 단계, 하위 단계를 포함해서 진행된다. 각 단계별 약간의 일정상 중복은 인정한다라고 이제 TPI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사항은 첫 번째, 테스트 계획서 또는 계획 내용이 들어있는 산출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건 이제 형상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획서 문서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건 대부분 이제 점수가 다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 레벨별로 실행 일정이 짜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요. 테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ISTQB나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아실 수 있는데, 테스트가 처음에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하는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고 시스템과 통합되면서 하는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에 완전히 이제 올라가면서 시스템 레벨에서 하는 테스트를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이 인수하면서 파이널 단계에서 하는 테스트를 인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라고 하는 4개의 용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테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는 최소한 개발할 때 한번 테스트하고 그게 시스템에 올라가거나 뭐 제품에 들어갈 때 한번 테스트를 또 하고 그 고객이 인수할 때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한다. 어떤 SI를 또 많이 하시는 데는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뭐 SM을 하면서 주로 또 테스트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제품과 시스템과 서비스에 맞게 테스트를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OK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량적 테스트가 어려운 비기능성 요구사항 또는 UI 같은 부분에 대한 제품 평가 및 기준이 문서화 또는 회사 내 기준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서라든가 뭐 설계사항서, 뭐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비기능 테스트에 대해서는 실은 문서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비기능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회사 계신가요? 아, 네. 비기능 테스트를 아예 안 하시는 회사 있으신가요? 지금 비기능 테스트가 뭔지 혹시 잘 감이 안 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기능 테스트는 대부분 아시죠? 네, 비기능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능 테스트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해서 경쟁사 제품하고 똑같은 CPU,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하드웨어에 올려놓고 경쟁하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성능 테스트에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비기능 테스트고요. 두 번째, UI가 얼마나 예쁜지, 고객한테 직관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쓰기가 유용한지. 예,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비기능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ISO IEC 9126에서는 주특성, 부특성 해서 6가지, 27가지를 나누고 있고요. 2011년에 나온 ISO IEC 25010에 들어가시면 8가지 주특성, 31가지 부특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특성별로 실은 테스트를 다 해야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6가지 주특성, 8가지 주특성 중에서 하나의 특성이 기능성이고요. 그 기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다 비기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기능 테스트보다 비기능 테스트가 훨씬 많이 수행돼야 맞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QA팀이나 테스트팀이 알고 있느냐가 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비기능성 요구사항 또는 UI 같은 부분에 대한 제품 평가 및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실은 이걸 기준으로 만들기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 기업에서 되게 좀 어려워하셔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터치하는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처음 아이폰이 처음 2007년에 나왔을 때 터치 반응 속도가 몇 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대충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뭐 매체에서 보도했다. 잘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실 것 같고요. 그걸 얘기하기 다른 거 얘기 못 할게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요, 이제 축구 선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뒤에서 이렇게 누가 장난으로 축구공을 빵 차가지고요 머리에 팍 공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축구 선수가 딱 머리 부딪히고 나서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잰 동영상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반응을 할 것 같지만 입에서 말이 아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이 0.6초가 걸립니다. 물론 1초가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0.6초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인지하는데 뭔가 반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약 0.6초가 걸린다는 거죠. 애플에서 처음 만들었던 아이폰의 경우는요 0.3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운동 선수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 2배 더 빠른 시간 안에 반응하겠다. 그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처음 나올 때 비기능성, 반응성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에 보면 HCI라고 해서 휴먼 컴퓨팅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쪽이 학문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이렇게 감성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내놓죠. 그리고 그런 걸로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자 그러면 필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해봐 라고 하면 이런 거 필드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어쨌든 남들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더 빠르게 더 좋은 기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뭐 KS나 우리가 정한 일반적인 CC 인증처럼 딱 기준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완전히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어떤 값을 갖느냐가 아니고요. 있는가 없는가라는 건 사실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비기능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우리 제품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수치화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3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기능성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0%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31가지
그런 주특성에 대해서, 아니 부특성에 대해서 다 테스트, 비기능성을 다 테스트해라라고 저희가 얘기하진 않지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31가지 중에서 그럼 비기능성으로 우리는 몇 개를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생성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거의 10개 이하 정도 기업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이런 비기능성, 특히 이제 성능이나 UI에 대해서는 직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꽤 있으신데요. 주로 이제 웹을 하시는, 웹에 대한 인터페이스나 UI를 구성하시는 회사들은 이런 쪽에 대한 기준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단계별 테스트 계획에서 제품 또는 모듈 단위로 변경 발생 시 수행하는 테스트 기준과 항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테스트 계획에서 제품 또는 모듈 단위로 뭔가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라는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계획서를 짜면요, 전체 풀 테스트하거나 특정 날짜나 리소스가 될 때까지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부분적인 테스트나 제품 단위, 모듈 단위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테스트하겠다라는 계획은 처음 계획을 만들 때 잘 안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주로 대형 과제를 많이 하시는 데는 이렇게들 많이 쓰시긴 하는데 작은 과제를 하시는 데는 거의 이런 걸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쪽으로 넘어가 있는 회사들은 이쪽을 다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단 개발 자체가 제품의 모듈 단위고 서비스 일부 하나하나 서비스 단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애자일이나 데브옵스를 하시는 데들은 거의 이쪽에 대한 어떤 모듈 단위나 제품 단위로 변경 발생 시 수행하는 테스트에서 계획하느냐 그러면 100% 다 OK 점수가 나옵니다. 그건 어떤 방법론하고도 이게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전통적인 SI나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들은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도 이렇게 합니다. 단 이런 걸 신경 써서 처음부터 정말 계획을 잘 만드시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스트 계획에서 재사용 제품